잠시만. 교수님 잠시만요. 민경석 교수님 그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관 민경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수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 하수도 쪽에 대학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이 부족하고 또 설계사에서도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화가 좀 돼서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대학에서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고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수도에 관련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래 하수도 외에다가 또 김성수 교수님이 아세에 대한 역학을 기반으로 한 또 하는 새로운 그 기회를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또 우리 학교에서 찾아보면은 4차 산업까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일이 부재가 많은데 4차 산업 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 교수님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셔가지고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게 되면은 하수도도 생명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시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1972년 프리모라에 구성돼가지고 시소에서 돼가지고 주로 CSO, SSO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과 늘 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많이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 상하수도 쪽에 나가야 될 방향도 오늘 많이 제시하고 또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는 문제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 침수 문제인데 그 도시 침수 문제를 사실은 하수 그 관로 또 하수도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분들에 불구하고 도시의 침수를 주로 수자원하신 분들이 해왔어요. 제가 봐더라도 우리 하수하신 분들이 도시 침수에 대한 논문이랄까 프로젝트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수장하신 분이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그 침수 문제만 따지게 되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침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질 문제도 수생적 문제도 그게 다 갇힌 안에서 이게 해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자로서 환경부가 전부 수질 수량 하천까지 다 몰아줬는데 환경부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환경부 산하에서 싹 정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관리 기본법에게는 동안 물관리 촥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침수 문제 들어갈 거고 또 가뭄 문제 들어갈 거고 또 수질 수행제 문제 모든 게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이영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경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참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간에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수도 쪽에 오늘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대학교 김국태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성님 이대응 영담당과 김성근 과장님
위원장님. 네. 자, 그래서 토론 순서는 여기 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여쭤보면은 질병관리청의 김성수 과장님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의원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프로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국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 김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강신주 박사님, 김학규 교수님 발표 참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뒤를 오늘 좀 볼 수 있어서 많이 좀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제가 제목을 보면서 위생관리라는 제목을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더라고요. 제 집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오래된 책이 위생관리라는 말이 있었었고 요즘 제가 계속 고민하다 제목에 썼던 것은 제가 토론 제목에 적어놨었는데 바이오 세이프란 말이 요즘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수도에 바이오 세이프 관리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잠깐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이제 두 분께서 해주신 것 중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감염성 병원체 쪽에 대해서는 저도 2-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왔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자기 혼자 생각해보는 게 있었었는데 먼저 현황 쪽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화성 그리고 팔당원 쪽을 좀 모니터링 했습니다. 결국 CS나 감염성 병원체나 결국은 식수원으로 가고 식수원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한 8개월 정도 팔당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 여기 지금 전문가분만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성 병원체에서는 크게 이제 바이러스 계열이 있고 박테리아 계열이 있고 페러사이트도 있고 원생동물 종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포커싱했었던 것은 바이러스 계열하고 박테리아 쪽 그리고 항생제 내생 유전자를 했었는데 팔당원 남한강이나 북한강이나 경안찬이나 주요 메인 지체나 팔당원 분류에서는 바이러스 쪽으로 나왔습니다. 코비드-19도 노로바이러스도 헤파티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비드-19는 우리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매우 약한 애들이라서 지난 2년 동안도 하수청에서 거의 디텍션이 안 됐습니다. 유출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헤파티스예요.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거의 11월에서 2월 정도 되면은 도시형 흡혈약이든 또는 복합형 흡혈약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수처 예정에서 박미수 쪽에서 소독이나 아까 김덕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OP분이 들어와서 그 특정 시기에 우리가 뭐 과수를 좀 넣어준다거나 그런 스타일로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게 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헤파티스 A입니다. 헤파티스 A가 이제 감염 쪽 간염 쪽에 일반된 건데요. 얘는 공정 분석을 해봤는데 수처리에서 제거가 거의 안 됩니다. 유입수부터 유출수까지 제거된 게 10%도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학 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헤파티스 A 같은 경우는 나와도 살아있을 활성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검출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한 번씩 검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포커싱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팔당호에서는 이제 그 박테리아 쪽에서는 이제 항생제 내생균이나 특히 장출성 내생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디텍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수출하는 쪽에서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석 교수님도 이제 거의 전처리 해오고 메커니즘 다 알려져 이제 많이 기술 개발이 끝났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다음에 가야 될 게 센서에 대한 개념, 자동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술력이 없는 분들이라도 쉽게 접근해서 시험할 수 있고 단가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글로벌 시장이 튼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국외에서 서브미션이나 다른 데서 감염성 병원체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나온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비가 11매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이크로 비드 방식으로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디텍션 리미트가 이론적으로 12호승이고 거의 12유승 카피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10의 3승 4승까지 할 수 있는 그 전처리 장비하고 간단하게 디텍션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으면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한테 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수역학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하수역학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현황과 기술로 보이고 CSO 부분에서는 강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뜻깊게 봤던 게 그 센서를 설치해서 ML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 적절하게 관리했을 때 70%가 삭감됐다는 그 데이터 참 좋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비슷한 그 연구재단에서 사업이 있었었는데요. 스마트 워터그리드 다음에 2019년부터 지난해 올해 3월에 이제 최종 그 환경부에서 나와서 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지능형 수자원이라는 과제인데 CSO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CPS 기반의 도시 지능형 수자원에서 센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뮬레이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홍수나 이런 부분들을 포커싱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 기술하고 센서 기술도 현재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구재단 쪽에서 기후변화 쪽에서 나오면서 약간 방향은 달라졌는데 아마 그런 기술들이 CSO 관리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기술들은 다 개발됐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작게 해서 더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예, 감사합니다. 김국태 교수님께서 그 활당호 또 CSO에 대한 감염 위생관리의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하수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김성수 교수님하고 김국태 교수님이 두 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두 분의 발표, 두 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오신 김성순 과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병관리청 김성순입니다. 일단 제가 패널에 대한 자료를 좀 여기 포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코로나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자료를 미리 못 드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사실 질병관리청에 있으면서 한 18년, 19년 되는 것 같은데 맨 처음은 수의성 감염병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이제 선진국형 이런 감염병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진국형 감염병 중에 이제 수의성을 주로 많이 뽑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제 수의성 감염병 지표로 보면. 네, 그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상하수도 시설, 위생시설의 지표가 그건 대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의 인식도나 건강 위험, 의료시설 이런 거 둘째치고 그거는 굉장히 엄청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환경부 이제 유영기 부장님도 계시지만 환경부랑 여기 물안경학회 또 관련되신 또 전문가분들께 진짜 다시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김성배 교수님께서 요청했던 부분은 우리 이제 하수 감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김성 교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원료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료수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원료수란 말은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워낙 이쪽은 제가 문외한이기도 하고 김성표 교수님 오늘 존슨하워 쪽 얘기를 해주셔서 영어 발음 좋으신 것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매력을 느꼈는데 원료수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원료수가 어떤 부분에서 또 감염병이나 우리 건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어떤 피해를 줄까, 어떤 게 문제가 될까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헬스 리스크 부분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볼 부분인데 건강 위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원료수라는 걸 넘어서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풍수해에 관련한 크게 보면 원료수라고만 타겟을 잡긴 그렇고 다 같은 목적일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주민에 대한 설사증가가 몇 명 있었나 이런 것만 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사실 만약에 풍수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건강위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바로 문제가 될 만한 게 누구나 아시겠지만 익사, 그다음에 저체온증, 사실 질병관리청도 이제 건강위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외상,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전사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즉시 일어나는 건강위해 업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대략 한 단기적인 문제라고 보면 대략 한 10일 이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피부 감염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세균으로 인한 피부 감염이나
아니면은 이제 흡인성 폐렴, 보통 레지오넬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레지오넬라 같은 이제 흡인성 폐렴,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성 이제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장관 감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위장질환, 위장관 질환, 설사, 뭐 보통 이제 구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수인성 질환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한 단기적인 건강 위해 한 10일 이내라고 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적인 것까지 저희가 피해를 계산하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들 중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렙토스피라증이라고 해서 보통 설치류를 통해 옵니다. 이게 풍수해가 발생하면 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렙토스피라증에 의한 감염병, 그 다음에 이제 진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 감염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요. 외상후도 저희가 그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정신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도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말라리아 같은 모기 질환도 10일 이후에 아까 설치류도 말씀드렸지만 모기 매개체 같은 애들의 활동도 달라지고 얘네들의 또 그 뭐라 그러죠 유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쓸려가고 또 다시 모이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질환,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인성 중에 잠복기가 제일 길다라고 하는 게 보통 A형 감염이거든요. 얘는 한 달 정도를 보통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 후에서야 이제 증상이 나오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못했어요. 이주민에 대한 포커스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 그 지역이 정말 풍수해가 커진다라고 하면 의료시설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기 어려우면 일반적인 만성질환자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약, 고혈압약을 평상시에 잘 타먹어야 되는데 어렵거나 투석해야 되는데 어렵거나 이런 만성질환자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즉각, 그 다음에 한 10일 이내에 단기, 10일 이후에 장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풍수해라고 하는 걸 건강 위해로 보면 이런 감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강 피해까지도 우리가 이제 질병 부담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그 중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사실 이제 법정 감염병이거든요. 나머지는 좀 장기적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강신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로드맵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일단적으로 먼저 정할 수 있는 거는 저희도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국민 건강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법정 감염병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건강 위해 쪽으로 확산해 가야 될 것 같고 단기간에 사실 다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다 못하고요. 이건 로드맵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 감염병으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 그러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집계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수호 오버플로우에 대한 그러니까 원료수에 대한 무슨 통계라든지 어떤 것으로 인한 감염병 수가 어떻게 될까를 사실 국내에서 찾고 싶었는데 사실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원인이다를 밝혀낼 수 있는 역학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그 감염병의 환자 수만 있어요. 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연도별 이런 감염병 환자는 이렇다. 예를 들면 이게 물인지 집단인지 뭐인지도 사실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학조사는 감염병 역학 예방의학을 한 사람만 했지 이게 이렇게 수질 물까지도 파고 하수까지 파야 되는 전문가들까지는 없거든요. 그냥 물인가 보다가 끝이었어요. 이런 연계 자체가 사실 원인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전에 기억이 얼핏 나는 게 한 2018년 정도인데 아마 미시간 쪽에서 오신 같이 연구하신 분이 미시간주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플린트 시티라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상수원, 그러니까 수원지라고 하죠. 수원지를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레지오넬라나 이런 환자가 나서 2명 정도가 사망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판사가 결국은 그 보건복지국장을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로 출두를 시켰어요.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이런 위험이 있는 걸 안 알렸다고. 근데 결국은 그건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변호인단은 홍수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사람이 이것을 안 알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판사는 이거를 안 알렸기 때문에 이런 레지오넬라 환자가 생겼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 중인데 사실 지금까지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뜨끔했던 건 뭐였냐면 역학조사 부분은 우리가 역학조사인데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힘들구나. 왜냐하면 저희 역학조사는 대부분 아직도 법정의 참고 자료로 쓰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것과 뭐 민사소송이든 거기에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물에 대해서는 수인성이다까지만 나지 그걸 다 파고드는 능력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리스크가 있냐라고 보면 뭐 코로나나 뭐 치명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수인성 자체가 리스크가 높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챙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위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 뭐 노인,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면역 저하자죠. HIV, 그 에이즈 환자라든지 보통 이제 면역 저하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수인성만 해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역학조사할 때 오늘 저도 또 한 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수인성이면 그냥 수인성으로부터 끝났다가 아니고 그 앞에 하수냐 상수냐 어떤 일 때문이냐 한 달 전에 예를 들면 뭐 그런 풍수가 있었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리진을 좀 더 공부하는 체계까지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한 번 느꼈고요. 그건 이제 저희 쪽에서 원인 조사할 때 그런 원인이 돼야 그걸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년에 몇 명이 그냥 이런 환자입니다지 얘가 뭐로 인해서입니다가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강신주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 데이터 자체가 없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람으로는 그렇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감시 체계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다른 감염병이라도 얼마 정도가 보통 있구나를 하수나 이런 데서 좀 있으면 데이터 자체가 오버플로우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리스크가 있게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계에서 이런 좀 평상시에 모니터링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실 기술 발전 좀 동의합니다. 뉴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건강 위험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과장님 말씀이 무지하게 빠르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질병관리청에 그 문제를 제기되는 건 이제 합수 사실 그뿐만 아니라 가치분여서서 우리가 제기할 게 무지하게 많죠. 그러면 이제 합동을 해서 우리가 뭐 법정 감염병만 할 건지 더 추가해서 할 건지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자료를 많이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협업이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김일호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일호입니다. 네, 오늘 앞에서 강진주 목사님과 김성표 교수님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위생관리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발표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하수도에서의 위생관리 선진화인데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을 같이 거쳤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발표에서 언급은 돼 있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수도 위생관리 선진화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강진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베이스라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베이스라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생학적 지표, 이 위생학적 지표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수도에서 위생관리라고 하면 분변오염 관리,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수도에서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분변오염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변오염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그 하수도에서는 이 총대장균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총대장균을 지금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 환경부에서 그 하수도 통계를 매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통계 자료 많이는 못 찾아보고 최근 3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들에서 총 대장균 공급이 어느 정도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국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총 대장균의 유입 농도가 대략
10만에서 20만 개 정도가 들어오고 방류되는 평균 농도는 대략 한 300개, 밀리터당 300개 전후로 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율로 보면은 99.8%, 99.9%, 약 3로그 정도의 재고율로 우리 하수도 시설에서 환경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총 대량 용분을 잘 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재고율뿐만 아니라 1000개이나 3000개이나 농도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3로그라는 재고율 그리고 이 1000개, 3000개 이하라는 이런 수치들이 과연 이런 수치들만 보고서 우리 하수도가 그런 위생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조한 로즈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작성에 참여하셨는데 WHO에서 2016년에 그 수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 QMRA 그 정량적 미생물 리스크 평가 방법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QMRA에 따라서 그 수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평가를 하도록 그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조사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독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방대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쓰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수도가 위생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나 이 부분을 평가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하수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이 총대장균이 처리가 안 되고 이 환경적으로 그냥 방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저희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이 안 되게끔 사실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수도가 위생관리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수도하고 위생관리 이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하다가 방금 김성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수인성 질병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발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발생 추이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질병청 그 통계 데이터에서 2001년부터 그 자료 확인이 가능했는데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으로 이제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 그리고 세균성 이질 세종을 들 수 있는데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그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162건이 발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2002년에 4건으로 감소를 하고요. 지금도 연도별 그 발생 건수를 보면은 1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401건 발병했는데 그 다음에 221건, 약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고 지금까지 200건 전후로 계속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927건이 발생을 했는데 점점 감소해서 2007년에 131건까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들의 그런 추이들 좀 보면은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2000년대 초반, 2001년부터 2006년, 2007년 정도 이 시기까지 해서 이 수인성 질병들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1년에 우리 그 하수도법에서 방류수질 기준이 신설이 돼서 BOD, SSCOD, TMDD 거기다가 대장균까지 해서 관리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확히 이게 하수도 때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하수도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공중위생의 향상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하수도가 그런 수인성 질병들의 그런 발병 감소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하수도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수도에서는 공중위생의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선진국들에서의 그런 위생관리 현황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을 하셨던 그런 세균들, 병원성 세균들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라든지 심지어 뭐 내성균, 유전자 뭐 이런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물학적 오염인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하수도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하고 또 좀 더 그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수중에 이제 이 건강관련 위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수도에서는 아직도 이 위생학적 지표로 총대장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집요하게 이 총대장균 위생학적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우리나라 그 수질 관련해서 그 위생학적 지표들 어떤 위생학적 지표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수질 및 생태계 기준으로 총대장균과 처음에 이제 총대장균만 관리를 했었는데 2007년쯤부터 해서 총대장균과 근원성 대장균으로 두 개로 분리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 잘 아시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라든지 간이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 분열처리시설 다 이 총대장균군을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재이용법에서도 중수도나 그 제처리수에 대한 수질 기준에 대해 수질 기준에서 그 위생 지표로 총대장균군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그리고 대장균 4개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의 얘기인데 문체부에서는 지금 실내 수영장 그 욕수 수질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영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수영을 하는데 사실 수영을 할 때마다 물이 왜 이렇게 더럽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이제 위생지표로는 총대장균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총대장균군을 활용을 하고 있느냐?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기준에 의거해서 총대장균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수영용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강진주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보면은 대부분 분원성 대장균이나 대장균을 위생학적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져왔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2007년에 총대장균에서 지금은 대장균으로 지표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질 분야에서 위생학적 지표, 어떤 위생학적 지표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씩 궁금한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먼저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총대장균하고 분원성 대장균 두 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에서는 왜 총대장균만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럼 분원성 대장균에 대해서는 하수도에서는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물재이용이 영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 용도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물재이용법에서 이 재이용수의 그런 안전성을 이 총대장균만으로 담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의문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 이 문체부에서 지금 수영장 수질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총대장균군으로 이 수영장의 물을 관리를 계속 하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수부, 제가 앞에서 해수부를 좀 말씀 못 드렸는데 해수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수부가 이제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수부의 그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처음 봤을 때는 2010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수질 기준을 보니까 SS하고 COD, 아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이 TP 이 4가지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위생학적 지표가 없어서 조금 허술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해수욕장 수질 기준을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좀 놀라는 게 벌써
10년 전, 2013년도에 지금 해수욕장 수질 기준은 이 4개 항목이 빠지고 지금 장구균하고 대장균으로 변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경위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사실 그 경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해수욕장 수질 기준은 굉장히 이 선진적으로 그 위생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부에서도 이 선진적인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에서는 계속 이 총대장균을 존속을 시키는 게 적절한 건가? 이 문서란 관점에서도 적절한 것인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지표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현황 조사를 아직 그 전체적으로 못 해봤기 때문에 뭐 변경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지표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구대학교의 그 석사학위 논문 중에 이 지표 수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대장균군 검출 방법을 비교한 그 연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은 총 대장균군을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분변에서 유래한 그런 대장균군도 포함이 되지만은 자연계에서 유래한 그런 대장균군도 상당히 포함이 된다. 그래서 총 대장균군이 이 분변오염의 지표로서 부적절한 건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 연구인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5년에 그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을 대상, 박유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지표 세균들의 분포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동일하게 총 대장균보다는 분홍성 대장균이나 대장균을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분변오염의 지표를 확인하는데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소수 연구밖에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유사한 결과들이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분홍성 대장균이나 대장균을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 2002년 4월에 그 수질 환경 기준의 기존의 이제 대장균군 그러니까 총 대장균에서 현재는 이 대장균으로 지표를 변경을 했고 지금 환경성에서는 그 배수 기준 역시도 이 밀리리터당 총 대장균은 3,000ml 이하 이게 지금 기준인데 이거를 밀리리터당 800 CFU 이하의 대장균으로 지금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이렇게 다들 바꿔가지고 우리도 꼭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그 해외 그런 관리 동향들이나 또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 하수도에서도 이런 위생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는 분명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 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위생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 연구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보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지표가 과연 그대로 나와야 되냐 아니면 아까 제이용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한번 김정규 교수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총대장균만 가지고 되느냐 오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원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볼 사람은 지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누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거를 이제 결국 인디케이터잖아요. 그 위생 지표에 대한 인디케이터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되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강신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바이러스가 보이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장균은 처리하기 가장 좋은 지표이거든요. 아까 김태 교수님 헤파티티스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연구 결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가 또 분원성으로 보는 모델로 하수역학은 PMMOV를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좀 공통으로 쓰는 것들, 뭐 CDC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데이터의 효율성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불균성 지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대장균이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는데 상관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시다가 위생관리에 크게 기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우리가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도 아마 질병관리청도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한번 해서 큰 뭐 과제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시 50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가지고 세 분은 조금씩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남영호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국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하고 재원력이 이렇게 저희가 기술 검토하면서 했던 그 전문가로서 짧은 생각을 한번 공유하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국의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80%입니다. 저기 99%고요. 가동률이 80%입니다. 가동률이 80%라는 얘기는 인류 풀로 건기시 때 풀로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일체될 때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100% 치면은 처리장이 증설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 처리장이 상당히 꽉 차 있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리고 전국의 그 강우시의 운영 상황을 보면 딱 1년에 거듭 처리장이나 3번이나 4번만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데는 200% 받고요. 보통 130% 정도 받습니다. 딱 4번. 감사원에서 너 비 올 때 왜 안 받았니 하니까 이벤트성으로 딱 4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에서 비가 오는 특성을 보면 1년에 한 90일에서 많게는 100일이 오는데요. 한 2mm, 3mm, 하수처리장에 반응이 없는 것들 한 30일 빼면 한 60일에서 70일 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의 것은 기존 시설을 풀로 돌린다면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근데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SBR 시설은 공법사가 세팅해 놓은 그 사이클을 바꿔본 적이 없고 운전한 적은 더욱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처리장을 가지고 보고 들어온다 계산해 보면 시설 용량, 그러니까 고도 처리까지 갈 때, 비가 작게 올 때까지 고도 처리로 여름철에 온도가 높으니까 버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상 들어올 때는 이제 활성 슬러지법으로 바꿔보면 되거든요. SBR은 배치 타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라앉혔다가 슬러지 인발할 시간 다 죽겠다가 하고, 그 대신 풀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비전문가도 잠깐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한 아주 간단한 SBR도 그 사이클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시설로서 하게 되면은 고도 처리에서 에이토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반응조 기준으로 보면 10시간짜리를 6시간짜리로 돌리면 지금 있는 처리장보다 40%를 더 처리할 수, 생물 반응률 기준입니다. 우리가 2차 침대중이 작아서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서 95%까지 보급률을 끌어놨는데 옛 시설이 겨울철에는 얼마 능력이고 여름철에는 얼마 능력이고 이것이 판단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판단해야지 이것이 아까 강신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퍼밋 컨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처리장으로는 얼마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니네는 어느 정도까지 이거 받아야 돼. 그래서 유입수의 결국 수위 조건이 유량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시켜서 운영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당장 전국의 운영 방법만 제도만 개선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처리장 강우시 유입량보다 한 30% 내지 40%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95% 올 때까지는 건기시 기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하면 무조건 다 효과가 났습니다. 그것도 방류 수질로요. 근데 방류 수질이 80%, 85% 보급률이 넘어서부터 한계입니다. 방류 수질에다가 TMS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방류 수질만 만족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오실에 덜 봐도 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양 조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TMS 방류 수질은 팩트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한 15, 16 질소 기준으로 15, 16 정도가 올라가는 처리장은 절대 80% 가동률을 넘지 않습니다. 80% 가동률이 곧 방류 수질 오버에 딱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 처리장에 대한 그 성능 분석을 해서 맥시멈 처리가 강우시의 첫 번째 데이터가 기준이 돼야 돼요. 베이스라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강우시 처리하면 원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작은 비부터 큰 비까지 다 있는데 다 큰 비만 생각해서 저류 간이 처리로 돌아가는데 실제는 처리장의 용량이 작은 것은 하수 처리장은 아까 강신주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물리적 처리 섰다 갔다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물학적 처리가 가장 처리율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캐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가동률이 60%까지 일평균 기준으로 60%까지 떨어지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리장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희가 하수도 시설 기준 정비할 때 오재훈 교수님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3에서 4 에버리지 기준으로 3, 4Q 정도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제너럴인데 저희는 0.8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이죠. 그때도 예산 투자 때문에 많이 쫄고 그것이 맞냐 이렇게 되면 문제되는 게 아니냐 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저희도 시설, 그러니까 처리장의 용량 확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 원단위가 550, 600 설계했습니다. 그거는 전 몰랐습니다.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지금에서 깨닫는 것이 그 부분이 RDI로 들어오는 부분을 이미 원단이 반영했고 테스트 스탠다드에 보면은 어느 처리장들은 건기대 기준으로 처리하고 따로 양을 봐주거나 이런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도 하수 처리장 용량은 비 안 올 때 물승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강우시 대책은 기본적으로 처리 용량이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있는 용량 한 2,5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큰 처리장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한 거기에 일평균 유량의 최소 80% 이상은 증설이 강우시 대책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이송 대책을 하더라도 삭감되지 않는 것은 삭감량 제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도 중요하지만 처리장에서 삭감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효과가 상당히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광고 정비도 중요하지만 삭감한 거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왔을 때 과투자되지 않을 정도는 처리장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만큼 줄인 다음에 처리장 짓는 게 아니라 줄일 만큼 줄였다 판단하고 처리장 사이즈 결정하고 처리장 짓고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 오염 삭감량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6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삼각형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본 것은 일본 책자를 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밑에 보면 일평균하고 일체대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 처리, 보도 처리로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판단해보지도 않았고 고급 처리, POD적으로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레퍼런스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기존 운영 대책입니다. 기존 시설의 처리장 관점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족한 시설 대책, 이제 시설 대책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판단하고 이거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량을 확정하고 나름대로 맞춰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도 시설 대책으로 가져간다면 보다 이제 투자와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그냥 운영 대책과 시설 대책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정책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 우리 하수도가 생태계인데 설계사나 지공사나 거기도 다 조직이 있고 운영이 돌아가는데 우리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조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지만 저희 할 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조직과 인력들이 해서 상당 부분 어렵게 지낸다는 것은 좀 문제 있습니다. 그것이 일례로 잘못 나타나는 것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다 보니까 하수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수도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면 하수도를 위한 것이 되겠지만 비즈니스가 먼저 그려지니까 지금 현대여산 약 16개인가요? 330만 톤입니다. 330만 톤이 최대 큰 처리장은 기존 용량 기준으로 90만 톤이고 바뀐 용량은 60만 톤인데 이 처리장이 마구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산업계 쪽에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도록 하수도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투자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됐다면 더 큰 프로젝트가 돼서 하수도 쪽에도 유리하고 비즈니스도 되고 하는 쪽으로 가서 그런 관점에서 강우시 이 사업 대책이 이제 보다 프로젝트도 나오고 효과도 있고 이런 쪽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청드릴 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거는 생물 반응주입니다. 처리장은 이게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강우시는 유량의 급변입니다. 유량의 급변에도 안정적으로 우려할 수 있으니까 생물만 여과처럼 양을 많이 때려 넣으면 수질만 나빠지지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시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잘 보편화, 일반화 시켜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개념입니다. 요거는 제가 스마트 하수도를 해보니까 센서는 돈이고 유지관리비더라고요.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의사결정할 것이 뭔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팩트를 가져오는데 그 의사결정한 팩트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스팟으로 들어가서 패턴, 생활하수는 패턴입니다. 패턴 잡아서 그 패턴대로 해서 의사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AI 러닝 학습해서 새로운 패턴을 또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고전적인 지적적 계측 장치에서 소프트 센싱 쪽으로 바꿔가는 것은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하수관로의 대부분이 이제 유량계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II를 판단할 목적이라면 수유계가 더 싸고요. 그보다 더 싼 건 겨울철 수온입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처리장은 한 13도씩 겨울철에 찍는다면 II가 많이 들어오면 6도씩입니다. 그럼 II랑 하수량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처럼 소프트 센싱으로 센싱 개념도 고전적으로 계측기 사다가 하는 것보다 내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측기 많이 깔아놓고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의사결정할 것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 프로젝트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지판 제가 EPA에서 NDPS 쪽은 계속 하는데요. 예전부터 걔들은 표지판을 붙여놔요. 만약에 지금 토구에다가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으면 국민적 인식도 하고 지자체 부담감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부득이 제 앞 직업을 공개하면 공무원인데요. 지진 났을 때 전국에 지진 대피소를 갖다가 그 해관정부에서 그냥 다 붙여놨습니다. 지나가면 지진 대피소라고 보이죠?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돈 얼마 안 들이고 그것만 하면 지자체도 부담 그리고 나오는 곳이 명확해져서 일단은 원인, 베이스라인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 그리고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역하수도가 센터가 설립돼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역하수도 기본 계획을 물관리의 일환으로 그 국가 물관리 계획에다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유역하수 정비 기본 계획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컨셉으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같이 얘기했던 베이스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없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방향지향적, 전략적이지 않은 방향지향적, 깃발 따라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하수도 정비를 본래의 목적을 다시 개선해서 하는 것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하수처리 시설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제 중에 하나가 미처리 그 하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기존 시설 가지고 최대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강호시의 증설의 하수장 증설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을 좀 얘기해 주신 거를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3안의 조민현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민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앞서 강시조 대표님하고 김성표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현업에서 엔지니어 업계에서 이제 상하수 쪽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하수를 생산하는 발생원부터 그 발생된 하수를 수집하고 이송해서 처리하는 거기까지만 좀 시선이 한데 있었던 것 같은 생각으로 오늘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고 하수 처리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 문제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상하수 쪽에서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제가 그 미처리 하수에 대한 처리와 이제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아까 그 앞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 처리를 우리나라가 짧게는 한 20, 30년 동안 무지하게 관리 잘 해왔습니다. 비가 왔을 때 하수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죠. 그동안에 국장님이 오래전부터 비가 왔을 때 하수 관리,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뒤에 후속 실행이 조금 미흡했던 건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전국에 수백 개의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처리하지 않고 다 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하신 위생관리가 아까 지금 협청에서 나와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비가 왔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도 처리했을 때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아까 말씀해 주신 항생제 내성이나 심지어 마약류 같은 이런 것들도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하수처리장에서는 우리가 그 규제하고 있는 방류수위 기준이 BOD부터 시작해서 COD, SS, 질소인, 대장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아마 있는지 없는지를 잘 표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시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처리된 하수를 왜 이렇게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까지 신경을 쓰느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온 하수도 물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그 하수도가 나간 그 방류수역의 하천물이든 떼물이든 간에 그게 우리가 몸에 닿기도 하거니와 먹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거는 그동안에 그 방류수역에 이런 우리가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수질 인자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어느 유역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유역별로 수계별로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고 또 그 관리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어떻게 할까 하는 결정은 모든 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물론 이제 정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업계나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해왔죠.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걸쳐서 이번 기회를 빌미로 이런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뿐만이 아니라 방류수액에 대한 이런 건강의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현재 얼마나 현존해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얼마나 방류가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좀 지금 차제에 좀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인 환경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질병청구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 있을 텐데 이런 유관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대책을 공유해서 공통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만일 조민현 본부장님께서 그 방류 수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현황, 개선 방안 이런 것을 좀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하수장 방류수 그 미처리 하수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석도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소독 방법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제가 하나 더 추가드리면은 지금 사실은 처리장의 그 방류 수계에 수생태계가 굉장히 그 건강성을 잃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 수계의 그 수생태 건강성과 감염병 같이 해야 되지 따로 쓸 때는 아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또 질병관리청도 같이 해야 되고 생태거주도 같이 오고 다 통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낙동강 수계 어느 철저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우 후학대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대타를 나와서 저희 최민진 대표가 설명하기로 있었는데요. 그 적힌 걸 보니까 잘 모르는 거라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먼저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픽플로 컨트롤, 웨더 플로우는 미국에서도 아까 강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100조 US 달러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50%를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프로포잘 내는 건 80개 정도 있고, 지난주에도 IW 그 오신 제이콥스 워터 쪽의 수장이신 산디노 박사도 저희 지금 이거 웨더 플로우 돼 있는 거를 중랑하고 선항하면서 보호하실 정도로 지금 이제 핫한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반적인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 20년, 30년 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벤트가 겹쳐서 일어났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비드를 겪었고요. 지금 기후변화는 이제 디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 세 가지 큰 변화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예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비오던 강우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원래 3Q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우리도 공식적으로 좀 3Q 이야기를 했었고, 그 못 사는 인도도 2Q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미국 같은 데 기본이 5Q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픽플로 컨트롤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초기에 강우가 쫙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걸 못 잡고 바이패스 시켜서 내버릴 거면 평상시 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 처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15년간 지금 100조 US 달러를 썼다 그랬는데, 작년 9월 달에 GWI를 보면은 영국 정부가 지금 이제 예산 설정해가지고 들어간 게 56조, 그러니까 56조 파운드를 설정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 흔히 환경부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하수 처리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인데, 그 100% 수준이라는 영국이나 미국이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웨더 플로우를 처리할까요? 픽플로 컨트롤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지금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그 코비드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다가왔을 때, 저도 이제 이 업종에 들어온 지 25년 됐거든요.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이번에 방문하니까 물재생센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미국은요, 저희가 일하는 MMSD가 미러키 메트로폴리탄 세니테이션 디스트릭이고요. LA 세니테이션입니다. 하수 처리의 기본 목적이 뭘까요? 물을 맑게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오염 총량제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학교부터 공무원 정부까지 하수 처리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볼 기본적인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OD 10이나 워낙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세니테이션을 맞추지 못하고서 바이패스 시켜서 강물로 쓸려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위생이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면 왜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돈을 환산도 못하겠어요. 저 CPA 출신인데 숫자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3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환경 분야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출하라 그러는데요. 국내에서 나오는 COD는 전부 만간자료라서요. 해외 사업할 때 하나도 못 씁니다. 우간다도 암모니아 규제가 있거든요. 암모니아 규제 없으니까 외국 기업들 들어와서 하수 처리하는데 부분 질사나 부분 탈취 시키는 거 많지 않습니까? 왜 기본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방류 수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니테이션 일단 챙겨야 될 부분들은 기초적인 건 보자. 우리 코비드 지난 지 얼마 됐다고, 이제 좀 해제됐다고. 세니테이션이 기본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 처음에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굉장히 대단하게 알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환경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맨날 yes and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yes in you는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부하러 와서 모든 환경 기술들이 다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 놓여있던 구한말 시대에 하수 처리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하수 처리장. 왜 놓냐? 그때 처리장 지금도 운영합니다. 고도 처리되는 하수 처리장이 한 20%가 안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질소 제거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되게 웃기는 거죠. 100년 전 처리장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확실하게 지켜가고 있거든요. 고도 처리 대신에 세니테이션에 100조 US 달러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기본을 둬야 되는지, 그거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TOC가 왜 나옵니까? 전 세계에서 TOC가 좀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환경부에서 하고 싶으면 그냥 TOC가 되는 겁니까? 상수 쪽에 뭐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선진국은 왜 TOC 안 합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돌아가서 우리가 보고 우선순위를 잡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싶고 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5시 50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피크프로 컨트롤하고 컨트롤하는 거 그거 지금 오늘까지 오늘 쭉 나온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아까 강서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하수처리 비용 내에서 가공 수준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래서 아까 GI 두 개에서 있는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오고 있거든요. 뉴욕 같은데. 근데 거기가 먼저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들 중에서 도시 비점, 농업 비점인데 도시 비점 전부 하수만 거에서 해결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벌써 2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도입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하수 광고 확충하고 처리장 확충하는 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처리장도 세계 모든 사람에서 견하오도록 만들자. 스마트 하수 관방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저희들이 10분을 늦게 시작하시니까 10분 동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리 하수에 대한 거와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했지만 또 이 기회에 하수도와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 국장님은 맨 끝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 혹시 계신 분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들으세요? 어디? 저희가 뭐 예, 좋습니다. 중앙대 오재일 교수님, 예. 저희가 이제 CSO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현황들을 조사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다 이제 원료 넘어가는 거를 수질을 이제 샘플 떠서 수질 정도를 이렇게 파악하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원료수 발생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 사이트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과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를 정하거나 이럴 때 중에 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미국 사례, 일본 사례, 뭐 유럽 사례 다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 대비된 부분이 이 강우 패턴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강우 발생 패턴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CSO에 해당되는 패턴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사이트 스페시픽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관로 시스템도 복잡성이 좀 외국이랑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CSO의 오염 부하에 발생되는 상당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관로 폐점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차이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관련된 법규 규정이나 정책이나 처리 방법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생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독성 관점에서 이 위해성 측면의 이런 병원성 미생물들 이런 부분들은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CSO 부분에서 관리 포인트를 잡을 때 우선순위가 순서가 좀 있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협장을 넘어가는 눈에 보이는 플로터블스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눈에 불편해 보이니까 그걸 저감을 했고 그 다음 차례가 SS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비율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이 이제 병원성 미생물 이렇게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할 거냐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들은 병원성 미생물과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부하 개념이나 부하를 삭감하는 개념의 효과를 과연 CSO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조사나 어떤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CSO를 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럴 때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어떤 거를 할 거냐? 협작물을 먼저 일단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관심 대상 수질에 대한 부하 삭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오늘 지금 발표한 것 같이 뭐 해수욕장이나 굉장히 민감한 수계 부분에는 병원성 미생물을 정말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근데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은 지역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좀 잡을 것인지. 근데 설사 그런 기준을 잡으면 어떤 대책이 들어가고 그 대책에 의해서 저감이 들어가는데 이 원료수 부분은 일본도 미국도 그렇고 지금 많은 발표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련 사업이 유럽도 그렇고 진행된 게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이 관련된 시설 사업은 돈 투입 대비 효과가 그렇게 증빙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내용 중에 이 볼륨 대비 리덕션이 부하 리덕션하고 매치가 되느냐 이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영국에서 CSO의 거대한 사업이 타이웨이 터널 같은 CS 차직관 사업인데 그건 명쾌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니라 DO가 템지강이 DO5를 못 맞추고 피식길이 일어나니까 그걸 하는데 그 근본적인 개념은
원래 런던이 도시계획이 400만을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 인구가 900만이 살거든요. 차지간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한 번 이렇게 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도쿄 말에 5.19 사건 때문에 이슈가 했지만 지난 20년간 사업 굉장히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 이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비용이 얼마, SS 얼마를 삭감했냐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그 많은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생물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아니 비용을 하면 그 들어가지 않은 입간판만 세우면 되지. 그 못하고 이걸 저감식 소독을 하느냐? 이 대답에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내용들도 있고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 근하천이에요. 비 오면 못 들어가게 놨어요. 비 그치면 폐가를 하면 금방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하고 법규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 지금 환경부에서 산하가스과에서 모니터링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시작된 거지 섭하게 대책과 내용을 대라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먼저 원리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미철 하수가 제가 한 7, 8년에서 한 3년 동안 강원도했을 때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스도시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몇 년 평균을 보면은 한 군데 얘기는 왜 다 다르죠. 3키도 안 맞고 5키도 안 맞고 제가 해봤더니 CSO로 나온 것이 한 35%, 미처리가 45%. 정말 하천이 처리된 거 20%. 근데 아까 남효 우리 처장님이 얘기했지만 더 처리할 수 있다. 더 처리하면 바보죠. 왜? 잘못하면 TMS 걸리면 그냥 나가는데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계획에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처리장에 와서는 뭐 증설만이 아니고 또 뭐 에너지 자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또 우리 교수님 마이크 드리세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예전에 우리 환경부에서 그 총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 2, 3등급으로 기준을 나눴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그 중앙정부에서 어떤 획일적인 방류 수질 기준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역 단위에서 어떤 수질 기준에 대한 차등 등급을 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CSO 얘기하면서 우리가 3Q, 5Q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방금 오재일 교수가 얘기했어요. 하수광고 차지광건에서 또 쌓여있는 퇴적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CSO 쪽에 우리가 가이드 매뉴얼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도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그린 인프라들 얘기 많이 하는 게 결국 강우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새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계획하는 분들에 우리가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먼저 그 용량을 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유지관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감시키기 어려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환경부도 제가 따져봐서 또 얘기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염총량제 있어요. 오염총량제도 사실은 그 취지가 각 그 유역이라든지 해당 그 부분마다 우리가 기준을 차등해서 협의 수질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많이 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만 유독히 지금도 해결된 방류 수질 기준으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올해 환경부에서 하나 잘한 건 하나 육지안 계시니까 칭찬하고 넘어가는 게 그동안 TMS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시간 피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옥죄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일평균으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시설들을 진짜 알뜰하게 재정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남영월 소장이 얘기했지만은 가장 지금 현실적인 얘기는 이런 수질 기준에 차등하도 유효하수도 정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다시 검토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재정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수 도를 관리가 그거에 대한 그 운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해서 아까 오재 교수님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부족한 게 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 인을 갖다가 0.2, 좀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좀 그게 아까 오청조도 얘기했지만 오청조가 획일적이잖아요. 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걸 반영을 안 하죠. 지역까지요. 문제 되는 건 아야 되는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청조가 지금 몇 년 되죠? 2002년인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청조도 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냐. 코리안 TLD를 가지고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뜻으로 좀 해석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용기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십시오. 예, 오늘 발표와 발표와 서론 잘 들었습니다. 워낙 다 전문가만 계셔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떻게 가서 먹고 저거 다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한 건 사실입니다. 단기간 내에 정말로 저도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면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저희 보통 아주 무시합니다. 처음에 가면 누구를 만나든 딱 자세가 뒤로 기울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가보면 이제 서로 발표하잖아요. 우리 걸 딱 이야기해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19년 발표를 하면 점점 각도가 올라갑니다. 원래 뒤로 기고 있다가 아직 우리가 베트남에서나 어디 캄보디아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물어보러 갔는데 우리가 질문 답해주고 옵니다. 사실 여러 말씀하셨지만 저는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보다 오늘하고 훨씬 더 선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투자가 좀 부족하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압축성장하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짧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쌓여서 이 미처리 하수고 이루수가 다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또 문화가 좀 틀리다 보니까 사실 하수처장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 돼도 다 징계받았거든요. 왜 100% 운영해야지 80% 운영하냐고. 실제로 보면 50% 맥시멈 60% 이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지금 미처리 하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가 오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문화적인 문제들 또 이게 중앙 집권적인 문화 재정 투자가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게 국가 중앙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특히 하수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국가에서 중앙정 70%를 지원해줍니다.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60% 낮췄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 환경부서야 모든 걸 다 하고 싶죠. 실제로 환경부가 이제 또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10조가 넘기 때문에 하수 분야가 좀 그렇지만 제가 10년 전에 하수과장 할 때만 해도 하수 예산이 환경부 예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한 거죠. 단기간 내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단기간 내에 또 완벽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냥 도시 미처리 하수라든지 그래서 물류수 또 그러다 보니까 위생 문제. 그러니까 하수의 근본이 위생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국토부서 하다가 환경부로 오면서 하면서 우리는 이제 수질이 최우선 갖춰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를 전혀 생각 안 했고 갈로를 그냥 침수 생각 안 했고 또 위생은 당연한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시간이 좀 힘든 게 현실이지만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학계에서나 또 전문가들 논의해 주시고 업계에서도 또 앞으로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우선순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한정은 제어로 또 외국 사례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누가 내느냐. 실제로 미국은 거의 지방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할 겁니다. 우리는 지방정부는 아예 사업을 안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시군 같은 경우는 하수 분야에서는 팔당 시군 쪽은 자기 지자체가 내는 돈은 5%가 채 안 됩니다. 다 국가나 다른 데 지원해주고 그 외에도 다 70%를 국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기재부가 참 있긴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돼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우리 전문가분들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는 저는 그런 말씀 문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한대부도 그거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지만 뭘 먼저 해야 될지 급한 걸 뭘 먼저 해야 될지 그것들을 같이 좀 공무원들도 믿지 마시고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니까 그러니까 학계에서 제가 요새 학계 뭐 포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좀 노동을 딱 그려놓으시고 그때 정부랑 같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테스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바뀌면 또 딴 거 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공무원을 너무 믿지 마시고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뀌니까 1년 지가 더 하고 싶어도 바뀌어야 되니까 1년 더 하고 2년 3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걸 딱 우선순위나 모델에 정해놓고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제출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또 모든 제도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동우 사장님께서 TOC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당시에는 TOC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왜 TOC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 그러고 있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반대를 별로 안 했는지 그때는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거의 사실 또 그런 분위기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맞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틀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애국만 볼 수도 없는 게 또 우리나라 국내 특유의 이게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는 외국 사례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하수 과장 하셨고 또 문화경 정책부터 오래 하셨고 환경부에서 그래도 뭐가 문제고 가야 될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이 환경부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학계에서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주최하신 그 박준환 교수님이 마지막 인사 겸 클로징 멘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6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좌장님과 그리고 그 토론자들 제가 지금 쭉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올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 목표하는 것은 하수 그 다음에 물환경 관련돼서 특히 하수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 혹은 국회에다가 어떤 새로운 법안이나 제도를 제안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사실 미처리 하수라는 말을 제 집사람한테 하니까 하수가 미처리가 돼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되게 어색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수는 다 처리가 돼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일반 국민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꺼내놓고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높아지면 불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고 꼭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끼리도 전문가끼리 우선순위다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그 환경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거기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오재일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수도의 본연의 기능에 강점을 두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복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문가들이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짜서 강신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상시적으로 우리 하수와 미처리 하수에 뭐가 있는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베이스라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좌장 토론자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특히 국장님 오늘 정말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중에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같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클로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맞춰버릴까요? 네. 예, 오늘 회장님 다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유 국장님 다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환경부의 정책에 뒷받침되는 그런 기회가 더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